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독점으로 청와대 내부의 실내 공간, 특히 대통령이 근무했던 집무실과 영부인들의 이 사적인 공간, 영부인들의 방, 집무실도 저희가 독점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미 정상회담 소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확장. 오늘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확장.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미동맹의 확장, 공급망, 원전동맹 같이 간다. 의미 있는 키워드가 나왔죠. 원전. 어제는 기술동맹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더 구체적으로 원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요. 오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을 찾습니다. 한반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급망이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미동맹이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경제동맹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 기술동맹, 더 나아가 원정동맹까지 가겠다라는 포부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운명, 데스티니.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어떤 운명일까요? 정호영 거취 정리하지 않는 윤 대통령. 한덕수 인준 딜레마. 한덕수 운명과 정호영 운명이 상당히 관련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의총 후 표결에 들어갑니다. 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찬성할 것처럼 얘기하고 돌아갔는데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란인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한덕수 총리 인준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정치적으로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혈투. 피 튀기는 혈투.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바닥 민심 훑는 김동연. 말꾼, 일꾼 누굴 택할 텐가? 나는 일꾼, 너는 말꾼. 이재명 때리는 김은혜 후보. 얼룩진 부정을 바로 잡을 것이다. 대장동 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박빙. 어떤 지지율,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깻잎 반의 반장 차이. 과연 경기도 주민들은 누굴 찍을까? 누굴 택할까? 잠시 후에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코주부. 어떤 걸까요? 코주부. 조선일보 1면입니다. 어떤 거에 주말 같은데 코인,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코주부. 거품이 빠지고 있다. 3대 자산. 경제에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다. 조선일보 경계하고 있습니다. 코인 하락, 주식 하락, 이제는 부동산 가치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뉴스 속 보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의무 격리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라는 정부의 예고도 나왔었는데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 보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는 아주 특별한 여야 대표 선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야의 미래를 책임지는 영건 특집, YB 특집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차세대 미래 대표주자 두 분, 김재섭 전 비대위원,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청년 김영주 전 의원과 민주당의 차세대 대표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훈훈한 훈남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여야 대표 주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 김진애 도직구쇼. 오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두고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한동훈만 겨누는 야, 문정부 수사 신호탄이냐, 앞으로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하나 맞붙었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먼저 이 대목 볼 텐데,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검찰공화국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자 한 장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이 더 심하지 않았냐라고 맞섰는데요. 이 장면이 오늘의 첫 장면입니다. 바로 보시죠.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세게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과 전혀 물러서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검찰 출세하는 것, 인사하는 것 아니냐, 검찰공화국 아니냐에 대해서 한 장관은 민주공화국인데요, 그리고 정치검찰은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심하지 않았냐라고 맞붙자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실소를 터뜨리는 장면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 장면, 과연 여야의 대표 주자들 어떻게 생각할지 바로 연장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하람 예. 위원장님, 김한정 의원의 질의는 검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어요. 네.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문정부 3년이 더 심했다. 뭐 전혀 양측이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윤석열 사단 이런 얘기 하지만 윤석열 사단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정권 초기에는 특수부 출신의 일 잘하는 수사 잘하는 검사들 쫙 만들어가지고 팀 쫙 짜주다가,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같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보내고, 야, 안 되겠다, 실력 좋은 사람들 말고 말 잘 듣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예전에 검찰 조직 내에서 별로 인정은 못 받지만 말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고위직에 쫙쫙 갔던 거거든요. 그 와중에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최고의 검사라고 칭했던 한동훈 장관은 좌천 보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정치 논리에 따라서 검찰 인사를 한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3년이 정치 논리로 검찰 인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요. 한동훈 장관도 한 20년 검사로 근무했는데 한 장관이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 길들이기가 얼마나 심했었나 저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검찰 길들이기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제일 심했다. 네. 한 장관의 의견과 같이 하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난 3년이 정치검찰이 제일 심했다고 봅니다. 그 제일 심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정치검찰이 있었고, 뭐 말 잘 듣는 사람을 뭐 승진시키고 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좌천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검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 출신들만 승진을 시키고 원래 있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좌천을 시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을 시켰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좌천을 시키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도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마치 어제 국회 연장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두 번째 장면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또 맞붙은 장면인데, 민주당에서 비밀번호 왜 안 푸냐라는 것을 줄곧 문제 삼아왔습니다. 어제도
이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법무장관, 예.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법무장관으로서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 안 푼 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부당한 정치적인 압박에 대해서 자기 방어권이다라고 얘기하자 김한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안 풀어도 되냐라고 재차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비밀번호 안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네. 그러자 김한정 의원이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라고 발끈을 했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도 검찰에 비밀번호 협조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수사가 될 것 같으면 핸드폰을 반드시 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폰 비밀번호 얘기가 사실 전가의 보도처럼 늘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폰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었고 최근에 친문 검사라고 불리시던 분들이 그 무혐의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고 계속 뭉겼다. 이런 비판들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이 아이폰 비밀번호라 하는 것이 원래는 검찰의 영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부재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는 당연히 죄가 있을 것인데 비밀스럽게 밝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차례 무혐의가 나온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 상대 기자 역시도 무혐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 기자의 핸드폰은 안 들여봤겠습니까? 검찰이 다 들여다봤고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와 나눈 내용들이 검찰에 당연히 확인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무혐의가 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꺼내면서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공화국이라느니 그 검찰 지키라니 하는 식의 비판들은 다소 좀 동떨어진 비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요 장면은 이제 앞서서 김한정 의원과 한 장관 간의 이 검찰 인사를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공방인데 뭐랄까요? 한 장관이 요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도 검찰의 핸드폰 번호 협조 안 하지 않았냐? 사실은 요 질문 앞에서 김한정 의원이 탁 막힌 듯한 장면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예. 이미 선행학습 예습에 다 나와 있는 문제죠. 아, 이미 이건 다 예습에 나와 있는 문제다. 지금 다 왜 저런 질문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그 전에 그런 건데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한 장관처럼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검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비밀번호를 안 풀어졌을 때 답답함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순리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 김영주 의원이 질의를 했다면 네. 검사로서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자꾸 안 안 했을 때 하면 수사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 답답한 적이 없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나마도 더 낫고 법무부 장관은 그 사람이 검사든 대통령이든 피의자가 스스로 자기 방어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권이고 이재명 후보도 그게 현재 방어권 체제이기 때문에 때문에. 비밀번호 협조 안 한 건 아니냐. 예, 그 둘 다 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고 그거는 당연한 권리다. 예.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결위 공간에서 예결이다. 이렇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저 문제만 가지고 길게 가고 저 어대에 김한정 의원이 주도권을 지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국민이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다만 한 장관이 너무 빨리 답을 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떤 감정 싸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의자의 이해를 좀 말하자면 받아가면서 답을 예.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와의
의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밀번호 논란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가 어떻게 보도에 보니까 20절 이상씩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저런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들었던 게 뭐냐면,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이 보통 너 뭐 잘못했지 그러면 쟤도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면 무혐의 나올 것도 사실 수사가 더 진척이 됐을 건데 못 풀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무혐의를 받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전하람. 저 장면을 본 국민들께서 누가 싸움을 건다고 생각할까요? 한동훈 후보자 물론 본인의 논리를 충실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김한정 의원이 소리치는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동훈 후보자처럼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핸드폰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화 운동 왜 했습니까? 인권을 지키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 비밀번호를 풀 책임이 있는 거지. 국민들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공직자든 뭐 고위공무원이든 간에 너 무조건 네 비밀번호 털어내. 그 옛날에 독재시대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너 왜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 이거 굉장히 유치하고요. 60년대, 70년대 수준의 논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거는 뭐 선의인 거지 의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한번 학습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 논쟁의 핵심은 최근에 단행된 검찰 인사가 핵심이겠죠. 특히나 한동훈 장관의 설명대로라도 지난 정부에서 좌천됐던 실력 있던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던 인사였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그렇다고 소위 친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킨 것이 정당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자, 이 법무연수원이 사실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이상하게 지난 정부부터 한동훈 장관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법무연수원이 본래의 의미를 좀 퇴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등 친정부 친문 검사로 분류됐던 고위직 6명이 모두 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죠. 그런데 연구위원회는 검사 4명만 임명이 가능했는데 4명은 발령, 2명은 파견 형식으로 소위 TO를 늘렸다라는 TO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 간부 6명이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정원초가 된 건 처음 본다. 야, 정원초가다 법무연수원. 발령자와 다르게 보낸 것 자체가 꼼수고 무리다라는 검사 내부의 뒷말도 지금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이 법무연수원 6명 발령을 두고 다퉜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금 4자리인데 기존 검사 2명을 빼면서 검찰 간부를 4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해서 총 6명을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절차 위반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6명을 TO까지 늘려가면서 법무연수원 좌천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나도 법무연수원에서 성실히 근무했는데 뭐 나를 좌천시킨 그대들이 할 말이냐라는 입장.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법무연수원 TO 논란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한직이라고 하면 또 한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의 사례를 보고 현직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 이것이 절대 나쁜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자천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친문 검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뭉개는 이슈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도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로서 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자, 권력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이 인정하게 되고 또 더 높은 직책으로 가게 되고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검사로서 정권에 친했던 사람들, 정권을 비호했던 사람들은 좌천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쁜 선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직 검사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그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검찰로서 일을 하고 싶겠지, 정권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뭔가 검찰의 직무를 유기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검찰로서 유능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좌천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한직이라고 부르든 내지는 뭐 발령이라고 부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찰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일하십시오. 정권에 맞서 싸우십시오. 윤석열이든 그게 한동훈이든 검찰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인사가 정치적이다, 뭐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지금 말 그대로 승진을 하신 분들, 영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를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검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게 3년 전부터 좀 바뀌었던 것이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동훈 장관의 인사는 예.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런 메시지 측면이라면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그 주변 그 우리 김건희 여사와 둘러싸인 의혹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밝히는 것은 저는 100% 동감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인사, 그러니까 해당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비단 민주당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 인사들이 특수통만 승진을 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본인들과 친하지 않으면 좌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 조직에서 이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못된 지점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잘못된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라인이었던 코드 인사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어제 얘기를 장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TO라고 하잖아요. 그 정원, 우리말, 좋은 말, 예쁜 말로 하면 이제 정원수. 정원을 이제 좀 늘렸다. 그걸 민주당에서는 좀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무연수원이라는 이 신성한 기관이 뭔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TO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한 장관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잖아요. 그때 발령 내면서는 좌천 아니고 한직 아니다, 좋은 기관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한 장관이 지난 정부의 친정부 검사들을 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니까 왜 좌천시키느냐라고 비판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TO까지 늘리냐, 뭐 이런 논쟁까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법무연수원은 뭐 법무연수원이지만 대전고급은 또 뭐냐? 또 두 사람 TO 늘린 사람이 발령된 데가 대전고검이에요. 대전고검. 서부지검장이 대전고검으로 가면서도 법무연수원을 가라 있고, 정진웅 검사도 발령은 대전고검인데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돼 있고. 법무연수원으로. 예. 그래서 TO라고 하는 것이 4명 TO라고 하는 것을 오버했다는 것 그렇고, 또 발령을 이제 둘 다 대전고검을 내면서 그럼 대전고검은 그냥 비어 있어도 되는 것 자리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 인사위원회도 안 갖추고 저렇게 무리하게 빠르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그리고 또 과정상에도 조금 이럴 때일수록, 왜냐하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친한 건 되는데 좋은데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검찰 요직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것을 조금 이것을 조금 희석시키고 좀
그 강경한 대결 태세를 친문에서 친윤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정광석화처럼 빨리 했다. 또 그리고 발령하는 부분도 문자로 띡 보내가지고 반발을 사기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좌천은 좌천인데 정말 기분 나쁘게 완전히 몰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자스티스라고 하는 어떤 법률 체계 내에서의 검찰의 기강이 그야말로 또 하나의 줄 세우기의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거죠. 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한 장관이 맞붙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 제기와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그 장면 보시죠.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호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그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 여쭸는데요. 좀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발음을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하라라는 질타와 함께 장관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마지막 고민정 의원의 질타. 이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위원장. 네, 저는 고민정 의원께서 이런 전달력에 대한 조언을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뭐 이수진 의원 이런 분과 그 노하우를 좀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요? 네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조금 전달력 부분을 고민하실 여지가 한동훈 장관보다는 좀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장관 청문회 때 이제 그 고성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 일단 그 의원총회에서 특강 같은 걸 먼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달력이 뛰어난 것 같고요. 뭐 공감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뭐 공감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도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개인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을 물어보시고 또 그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게 글쎄요, 그게 과연 국회의원이 예결특위에서 하실 일인지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탄력을 받나라는 오늘 보도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한 장관 취임 직후 시기와 굉장히 겹쳐서 묘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찍어서 강제로 사람을 잘랐다, 나가게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제기했고 결국 검찰은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이 이렇게 인사 강요를 한 배경에는 원전,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결국은 탈원전 비리 의혹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정권 임명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 고발당했죠. 이미 몇 년 전에 고발당했어요. 3년 4개월 만에. 어제 자택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출신 변호사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취임 후 동부지검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상징적.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한 장면입니다. 모 대학교에 백운규 전 장관의 사무실이 있죠. 백운규 교수 연구실이라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게 3년 4개월 만이에요. 천하람 변호사님, 네. 진적에 고발당했고 사실은 비슷한 사례로 보통 정치권에서 분류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에서까지 블랙리스트에 따라서 부당한 사퇴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뭐 환경부 사건을 보고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은
뭐 이렇게 참을성이 많습니까? 3년이나 이걸 묵혀줍니까? 그리고 환경부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논리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 이런 거는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자르고 뭐하고 하는데 청와대 결재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게 발전자 회사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이에요. 여기는 윗선의 결재 없이는 장관이 함부로 못 자르는 정도의 중책들입니다. 윗선이라 하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지금 백운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이유들은 백운규 장관을 털기 시작하면 결국 윗선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검찰도 지금까지 뭉갰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한동훈 장관 취임 이틀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을 좀 비판하는 이유죠. 똑같은 블랙리스트인데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아주 마구잡이로 빨리 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산자부 장관 리스트는 결국에는 그 말하자면 최이봉 그 청와대 비서관과 연결고리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 아까 말씀 천하람 그 위원장 말한 대로 예컨대 중요한 뭐 발전사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김을 눈치를 보고서 늦추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구 정권을 그냥 겨냥한 듯한 이렇게 말하자면 보복 검찰 수사를 한 듯한 이런 어떤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또 시점상으로도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누가 시켰느냐 할 것 없이 바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 경기 남부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경찰청장의 새로운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그동안에 묵혀놨던 수사를 일대로 같이 하다 보니까 검찰, 경찰 신나게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6월 1일 선거 앞두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마치 울산 문제도 시장 문제도 거의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돌이켜보면 그게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경찰 검찰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느냐 시비를 붙게 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두 가지 관점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여당과 민주당 야당의 시각도 딱 그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왜 주요 수사 문재인 정부에서 묵혔냐, 뭘 그리 묵혔냐 라는 문제의식이 강하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바뀌니까 신났네? 정권 바뀌자마자 뭐 이리 전격적이냐 보복이냐 이 두 가지 시선. 전용교 의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정권 바뀌고 나니까 보복 수사라는 시각은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갑자기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내용 속에 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보복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참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해놓은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강요를 했었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지켜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해놓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권 말기에 국민의회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알박기 인사하지 말아라. 알박기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임기를 남겨놓지 말라라고 강요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같은 잣대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의견 치열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열함 두 번째 이야기로 수렴됩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뒀기 때문에 여야 정국이 더욱더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야가 어디에서 난타전을 펼쳤냐? 다름 아닌 인천광역시. 거칠어진 경기 대전. 여야 동시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사고치고 도망 온 사람이 인천에서 편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안 되겠죠? 경기도에서 큰 도둑이 일로 도망왔어요. 여러분 길에서 도둑 만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투표하면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깁니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 강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인천으로 왔느냐? 인천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 1번지 태풍의 핵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계양구를 성남 판교보다 더 살기 좋고 일자리 넘치는 계양구로 만들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인천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야가 인천과 이재명 후보를 두고서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특히 이 장면이 여야 사이에서 논쟁인데 이재명 후보가 시민에게 가서 욕은 범죄 행위다라고 훈계한 장면을 두고 여야가 논쟁입니다. 함께 보시죠.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진 마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지시니까 사진 마세요. 근데 싫어하는 좋아하는 욕하는 아닙니다. 바로 가시냐? 사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선거 방해죄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또 무력으로 너무 국민의힘 쪽이 그런 이상한 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많이 하니까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선거 방해는 중범죄입니다. 국민의힘 쪽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한 시민이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시민의 차를 뒤따라가면서 수차례 욕은 범죄입니다. 욕설하지 마십시오. 다 체증이 돼 있다라고 훈계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비윤리적이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따라한다라는 주장까지 펼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엔 스트리트 파이팅인가 잘 아시는 분이 욕설은 범죄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쌍스러운 욕설을 내뱉었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머니 폭행 아픔을 또 꺼내들었다. 악마 본성에 치 떨렸다. 사과하라. 국민의힘을 향해서 악마 본성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시민의 차를 따라가면서 툭툭 치면서 두 차례 이제 경고를 했어요. 욕하지 마십시오. 욕설은 범죄이다. 네. 다 체증이 돼 있다. 근데 저도 사실 순천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욕 많이 먹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욕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나 저런 상황이면 아까 이제 저 차량이 저기 욕을 하신 상황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좀 차량이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라면은 조금 시민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치인이라면 특히나 어제 오늘 정치하신 것도 아니고 오래 정치하신 분이라면 시민이 좀 그렇게 하셔도 허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차량을 똑똑까지 하면서 욕하지 마라. 좋든 싫든 욕하면 안 된다. 제가 시민이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그러면 본인은 욕 그렇게 시원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님 욕하는 거에 반에 반도 안 했습니다.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바로 저는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욱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선거 전략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라는 그 전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즘 이재명 후보 보면은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뭐 어디 막 벤치에도 막 올라가시고 뭐 옆에 사람 있는데도 올라가고 막 애기 머리도 누르고 신발 신고 시장 막 그 실내도 들어가시고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급할수록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워낙 비윤리적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윤리적 영향력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누가 더 못했냐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건도 그렇고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더 악마적이거나 더 비윤리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욱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욱했다. 시민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더 연상시켰을 것이다. 라는 비판이에요. 자,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 행동, 이 주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번엔 전용기 의원.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욕설과 관련돼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사였고 아까 그 대변인께서 밝혔다시피 그 어머니 폭행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면은 죄송하다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설 논란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따라다니면서 일부러 방해를 하시려고 욕설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못되었으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욱한 거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지점은 뭐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실망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말장난 수준을 하시는 모습을 좀 자주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말을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꼬집으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욱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점잖게 자제를 부탁한 거다. 네. 김재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불쑥 튀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후보가 시민한테 저렇게 고압적일 수 있어? 라고 놀랄 수가 있겠지만 성남에 계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보게 되면 그 성남시정에 이의 내지는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고소고발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으로서 어떤 나를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분이 사실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저런 얘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요새 좀 마음이 다급한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초반에 이런 욱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다가 막판에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조금 여유도 좀 보여줬고 거기에 사실은 많은 어떤 중도층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많은 중도층들이 거기에 약간의 좀 이 지지가 좀 쏠렸다고 생각이 돼요. 막판의 안정감들이. 근데 다시 어떤 좀 선거 구도 자체가 좀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개소식 할 때도 봤지만은 대개는 총괄 선대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지원을 가지 이렇게 총괄 선대위원장 지역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다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인천 계양이라고 하는 곳이 이재명 후보가 갔는데 약간 불안하다라는 민주당의 의식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 과거의 습성들을 갑자기 이렇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런 안정감들을 좀 찾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보고 있고요. 자, 인천 계양을의 현재 여론 결과는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리드하고 있긴 해요. 근데 50.8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가 40.9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죠.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릿수대입니다. 오차범위 벗어나지만 한 자릿수대. 정당 지지도도 한번 내칭임해보죠. 자, 전체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0, 정의당이 6%, 국민의힘이 12%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가고 있는 정당 지지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의 두 분은 이재명 후보가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지역에서의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 나오니까 급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민에게 욱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욱할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다.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점잖게 경고를 한 것이다. 뭐 이런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을 좀 봤어요.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나왔으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을 텐데, 실제로 2번 출마한 분이고 지역의 의사회 회장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을 지켜온 사람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일부러.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그나마도 10% 차이로 그야말로 대선 후보하고 가깝게 쫓아갈 수 있는, 물론 확장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윤현성 후보의 슬로건이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선 후보까지 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좀 쫓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효과 자체가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천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큰 틀에서 이재명 효과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상대 후보죠.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 이야기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맞서고 있는 윤영선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계양 구민의 자존심과 먹튀한 자리에 도망온 자의 선거입니다. 제가 어제 유권자를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하기 전에 우리 계양에 와서 똥 오줌 한 번이라도 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범죄 피의자가 금배지 방패 삼아서 숨겠다고, 이 방탄조끼 입겠다고 우리 계양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유분수가 아닙니다. 우리 계양 자존심 지켜주십시오. 저는 25년간 계양을 지켜왔고 계양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선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설전도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보시면은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마음에 댓글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성상납 의혹, 민주당이 그런 거 있었으면요 당 해체됐을 겁니다. 인천 상당히 지금 열기가 치열합니다. 경기도도 뜨겁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깻잎 반의 반장 차이로 박빙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 경기도 선거에 총력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후보 간의 견제와 발언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면이 연출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한 언론인의 질문에 대해서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던 영상 어제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동연 후보가 법카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 우리 아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법인카드 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내가 쓴 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썼고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문제다. 이게 어떻게 국고 손실이냐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법카 사용 의혹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앞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상대 후보 김은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도지사 선거
본선에 임하는 부인 김은혜로서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법인카드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보더라도 탐하지 말고 쇠고기 같은 거 절대 사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인카드 없어도 도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이미 비만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 남편이 비만이기 때문에 소고기 안 먹어도 된다. 법인카드를 탐하지 말라고 했다. 이 강한 돌려각이죠. 비판. 김은혜 후보는 이 법인카드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부인의 법인카드를 보더라도 욕심내거나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유세를 했고,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듯한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확실히 이제 경기도 선거에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네. 왜냐하면 경기도청이 감사를 했는데 분명히 법인카드가 유용됐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우리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건 아니지 않냐라는 답변입니다. 결국 이 이재명 후보의 이 해명, 우리 아내가 쓴 건 아니지 않냐라는 해명이 과연 경기도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저런 일체 발언을 안 하는 것이 김동연 후보를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물어납니다. 과연 그러면 본인이 쓰지 않고 시킨 것은 그러면 정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계속 법인카드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자는 아예 거기다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직접 쓴 건 아니지, 그 얘기하면 또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켜서 쓰는 것은 그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김동연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사실은 저 선거에서의 대결 구도는 김은혜 대 김동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그 이재명 후보는 답답하더라도 빠져주는 것이 훨씬 나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또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답을 하는 그 과정이 계속 김동연 후보 선거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고 손실액이 상당히 지금 잡아놨잖아요,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책임질 의사도 있는데, 마치 공무원들의 전 월급 자체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유용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걸 어필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움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 처벌은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처벌은 당연히 받는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란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법인카드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법인카드라는 게 하나의 지자체장들이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해당 몇몇 공무원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해서 몰고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서실에 수십 장의 카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 삼아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측면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해당 문제가 사실 문제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털고 가야 된다, 밝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은혜 후보한테 드리고 싶은 문제는 법인카드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지금 KT 채용 청탁 의혹, 이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해명부터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사건에 관련돼서는 김혜경 씨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까지 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까지 발끈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사용했다라고 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을 주먹으로 때리면 제가 때린 게 아니라 주먹이 때리는 거다, 이런 얘기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 공무원이라는 분이 말 그대로 경기도청에서 불도 켜놔라 라고 해놓고서는 출근한 것처럼 해놓고 출근도 한 적이 없고, 마치 제 주먹처럼 한 몸처럼 움직였던 분이거든요. 김혜경 여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몰랐거나 내지는 김혜경 여사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발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지금 약간 수사 국면이 넘어갔어요.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되고 그 금액을 다 합쳐보면 5억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중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마음이 급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발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의 개인적인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열기 그대로 뜨거운 소식 두 가지로 모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오늘의 뜨거운 핫한 소식 두 가지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청와대가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공개가 됐고 이제 내일이면 청와대가 공개된 지 두 번째 주말을 맞습니다. 현재 청와대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것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신청을 하고 당첨이 돼야만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4만 명, 하루에 4만 명 넘는 주말 기준 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그런데 현재 청와대에 관람을 들어가더라도 이 대통령이 근무했던 본관 실내나 아니면은 청와대 내부에 있는 건물 안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A가 국내 언론 중에는 처음으로 74년 만에 국민의 품에 공개된 이 청와대의 건물 안까지 저희가 독점으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근무했던 집무실의 모습은 어떨지, 그리고 영부인들을 위한 영부인들의 방, 이 영부인의 방은 어떤지 저희들이 직접 취재를 했고요. 이 영상 제가 직접, 앵커가 직접 청와대를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심장, 본관의 문이 열립니다. 들어서자마자 널찍한 홀이 나오고 붉은 카펫이 깔린 정면 계단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본관 집무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고 그 맞은편에 굉장히 화사한 공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가장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영부인 사진이 걸려있는 이곳은 영부인의 접견실입니다. 외빈을 만나거나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는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벽면 전체가 밝은색이고 한가운데는 흰색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영부인이 주로 쓰셨던 메인 리셉션장이고요. 벽에 있는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이곳이 바로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곳. 청와대가 생긴 이후 채널A가 처음 영상에 담았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쓰던 책상과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부인들은 대통령의 외교 또는 국제 행사에 함께 참석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방 옆에 있는 영부인의 의전 담당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통령실 내 영부인의 공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2층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카펫이 깔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타납니다. 집무실 엄청 큰데요? 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라고 말했을 만큼 들어서자마자 크기에 압도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이 고민할 때, 생각이 안 풀릴 때,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좀 고뇌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전해지죠.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의 창가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대통령들의 흔적. 영욕의 역사가 담긴 이곳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이야기로 채워질 청와대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채널A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청와대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들의 굉장히 상당 일부만 저희들이 먼저 공개를 했고요. 더욱더 많은 공간들, 더욱더 많은 청와대의 독점 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저희 채널A의 특집 다큐멘터리 베일 벗은 청와대 금단의 세계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김용주 의원님 이번에 대통령의 집무실은 당연히 처음 들어가 봤는데 언론에서 보고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느꼈던 공간보다 대통령의 집무실 공간이 훨씬 크더라고요. 역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열었는데 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과장 조금 보태서 한 50평, 60평 거실만큼 상당히 공간이 넓었어요. 이렇게 화려했고 넓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집무실에서 테니스 쳐도 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으니까 좀 추위를 느낄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넓었나요? 사실은 뭐 저렇게 넓으니까 대통령이 저기 앉아 있고 싶겠어요. 실제로 보면 다른 공간을 찾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공간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용산. 예. 뭐 풍수지리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뭐 너무 넓다고 좋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뭐 큰 60평대, 100평대 아파트 샀지만 아무도 놀러 오지도 않는 혼자 있는 집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 저 본관보다는 관저를 많이 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소주 마시는 기억밖에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부인을 위한 청와대 내부에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사실 취재를 가서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집무실이 따로 있고 영부인의 리셉션장이 따로 있고 근데 굉장히 대통령을 위한 공간과는 다르게 좀 화사하고 좀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어찌 보면 조금 비밀스럽고 사실은 김용주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관저 가서 술 많이 드셨지만 영부인을 위한 이런 집무실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저기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못 들어가 보셨죠?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처음 보았습니다. 예. 저런 것들도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영부인들끼리의 외교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공간도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물론 뭐 부속실이 없어졌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외교적 뭐 말하자면 외국 대통령 부인과의 관계를 어떤 공간에 할 것인가도 그렇게 허술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밤, 내일 모레지요? 일요일 밤 9시에 채널A 특집 다큐멘터리 더욱더 많은 청와대의 구석구석 금단의 공간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공개하죠. 오늘 이분의 운명은 한도수 총리 후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의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리 인준 될까요? 안 될까요?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167석 민주당 표결 따라 가부가 결정돼요. 오늘 오후 2시에서 의총이 있습니다. 당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질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167명 중에 강력한 한 표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한 표를 갖고 있는데 어제 박용진 의원이 저희 도시구쇼에 나왔는데 제가 계속 이제 유도 질문하니까 아마 찬성 쪽일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은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갔는데 전용기 의원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저는 한동훈과 한덕수 중에 대통령은 한동훈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는 반대. 아니요, 반대했다 막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그 의총에 가서 오늘 2시에 의총이 있는데요. 의총에 가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당론이 결정되면은 저도 그 당론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한동훈과 한덕수 중에 한동훈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를 보고 한동훈 장관을 임명해도 사실 늦지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덕수를 혹시 임명을 하지 않을 생각도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저도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사람 그리고 후보자, 총리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총리 인사청문을 했던 인사청문위원들은 로비스트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공직자가 정관 예우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총리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온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이거 결국에는 대통령의 첫 인사고 첫 총리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총에서 토론과 설득의 과정 속에서 아마 당론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기류에 있던 찬반 양론이 다 있다라는 또 전윤기 의원의 상세한 설명, 그 분위기 엿볼 수 있었고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한덕수 후보자 인준 결과 나오면은 정호영 후보자 거치도 좀 결단하실 건가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다. 애초에 협치를 위한 분이었다라고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줄 것을 민주당에게 호소하는 조금 전 발언이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는 부결해 주는 게 맞다라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여론도 민주당에서 있고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상민 의원이나 문희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정부 출범을 위해서 인준을 해준 게 맞다라는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가부, 표결 이후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관측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어떤 정치적인 한 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윤 대통령 정호영 낙마 조건으로 한덕수 인준안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겠다. 지금 국회가 답해야 할 때다. 라고 고위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여의도 정치 문법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틀에 좀 얽매이지 않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뭐 여당 의원들만 인사하고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야당 의원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눈을 맞춰서 인사를 하고 이번에 5.18 기념식에도 국회의원 100명 다 참석하자. 그러니까 좀 틀을 깨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우리 여의도에서는 야 이거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하자 이런 건데 그런 거 안 한다. 한덕수는 한덕수고 정호영은 정호영이다라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카드를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또 저희 욕심만 저희 고집만 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총리 인준 이후에는 뭔가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준을 해준다면 정호영 장관 낙마를 당에서는 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네.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만약에 민주당이 잠시 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해준다면은 아마 국회 분위기는 좀 해빙이 될 걸로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부결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냉각기가 시작이 될 셈입니다. 이번엔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두 분이 만납니다. 윤 바이든 통할까? 일단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백악관과 용산, 집무실 사이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예정돼 있지만 오늘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서 만납니다. 오늘 오후 에어포스 원 타고 주한미군 공군 오산 기지에 도착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국 직후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시차를 갑니다. 윤 대통령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의 반도체 동맹 의지 행보다. 또 샘성, 그중에서 반도체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내일 용산의 대통령 5층 집무실에서 90여 분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북핵을 어떻게 대응할지, 경제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지 등의 의제가 있습니다.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한미 공동 선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로 옆에 있죠. 환영 만찬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안보 관련 일정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동반 방문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 이야기가 국회에 보고됐다는 것 같아요. 국회 이 정보위에 여야 간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은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핵실험도 뭐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거의 그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핵실험 얘기를 여야 간사가 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정보위에서 잔뼈가 굵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야 간사 모두 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ICBM 발사도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김재섭 위원장, 한미, 그러니까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용산도 그렇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해오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지휘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온 바 있어요. 사실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 중에 원래는 우리가 뭐 판문점 근처에도 가고 하는 일정인데 그게 빠져버렸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미국 역시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상황들을 지켜볼 것 같으면은 사실 뭐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몇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뭐 저고도긴 하지만은 3발을 발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떤 북한의 국방력 강화라든지 핵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물러설 생각이 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상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계속 핵실험도 사실은 거침없이 계속 진행되어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이 한미 정상회담 간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이 핵과 관련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해온다면 김영주 의원님,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타이밍이다라고 노릴 수도 있지만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 소견으로는 북한이 원하던 결과나 효과는커녕 어찌 보면 최악의 타이밍으로 북한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최대한 어떤 그 긴장도를 높이지만 그 발사와 같은 어떤 그런 거 감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금은 이제 안 한 걸로 돼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고 만약 했다는 그게 사실이라면 실제적으로 북미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평화적인 어떤 내용의 어떤 대화가 한면으로는 뭐 북한 당국 내에서의 토론은 강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어떤 시그널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모한 어떤 도발은 저는 감행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감행하지 말라라는 뭐 경고로도 들려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양 정상이 한반도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긴장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겠죠. 관심을 끄는 그런 데까지는 아마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상하게 무슨 진실공방 양상으로 비화되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일정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왜? 그랬는데 백악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문 전 대통령 만날 생각 없다. 일정도 없다. 그러자 어제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미국에서 회동을 어렵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달 초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일정은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 먼저 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 Korean media is reporting that President Biden will meet with former President Moon Jae-in during his visit to Seoul. Is that accurate? We don't have a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Moon at this time. 과연 탁현민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먼저 문 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했던 게 사실인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가 만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미국에서는 부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건영 의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연락해 온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젠 미국 대통령과도 진실 공방, 특별한 이유 있는 게 아니고서야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난 일 없는 게 당연지사다. 인맥 자랑도 아니고 남사스럽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말기에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언론 플레이를 했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지나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처럼 된 거고요. 만약에 뭔가 미국과 우리 문재인 청와대 사이에 조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이렇게 누설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랬으면 제가 미국이라도 이게 막 한국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뭐 만나느니 안 만나느니 이렇게 되면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왜 저렇게 임기 말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누가 공격하면 자기가 물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자기 정치를 탁현민 비서관이 마지막에 한 게 아닌가, 그러다가 탈이 난 게 아닌가 싶고요.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셨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의 행보도 우리 국격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삐걱대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사스럽다. 네. 일정이 확정도 안 됐는데 왜 떠드냐라는 비판이에요. 전윤기 의원.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상 그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받은 것, 그러니까 일정상에서 당연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루트로 사실 확정 짓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말장난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만남이 결렬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줄 거였으면 오히려 더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측과의 회동은 안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메시지들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부담되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차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저는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애초에 이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설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컸던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만 해당했지 사실 전임 대통령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국제사회 공분을 산 적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름 같은 것들이 불법 환적돼서 불법 유입이 됐다든지 우리가 북한의 석탄을 이렇게 반입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됐어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근처에 굉장히 오래된 노포 국수집을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밖에서 참모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고 소박하고 서민적인 식당입니다. 사실은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할 때 저 국수집을 많이 갔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굉장히 오래됐고 김치가 맛있는지 그리고 육수도 맛있고 그때 당시에는 3,000원에서 5,000원 선 국수였는데 지금도 뭐 한 5,000원 선 잔치국수 가격대를 유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서민들과 또 군인들이 많이 자주 찾던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역시 윤 대통령이 조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김밥과 잔치국수 원래 딱 저렇게 두 개 시켜 먹고 더울 때는 비빔국수. 굉장히 좀 유명했던 집인데 이곳이 좀 사연이 있는 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우리 그 국수집의 사장님께서 한 노숙인이 예. 식사를 하시고 아마 돈이 없으셨나 봅니다. 이제 뛰어서 이렇게 무전 취식을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아유 뛰어 나가지 마시라, 천천히 가라, 괜히 뛰다가 다친다라고 참 인정 넘치는 말씀을 돈 안 해주셨어요. 내고 도망가는 노숙자에게 뛰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 네네. 할머니가. 네, 유권자가 욕설한다고 또 훈계하는 어떤 분이랑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뭐 그 이슈를 섞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5,000원의 잔치국수를 팔아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을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신 그런 집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들도 상징성 있는 첫 번째 외식 장소로 참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빵은 왜 사러 가신 겁니까? 글쎄요, 원래 국수 먹고 빵까지 먹으면 너무 탄수화물 과다 아닙니까? 저도 비만이라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오후에 좀 출출하실 때 드시려고 한 게 아닌가. 바로 드셨지는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주변에서 작은 빵가게 예요. 아마 이제 서민경제 행보 차원으로 이제 빵까지 직접 골랐는데 보통은 저렇게 이제 예정된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턱턱턱 짓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어떤 빵이 맛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빵을 고르는 모습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되게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걸 두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뭐 연출된 쇼다 아니다 뭐 논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은 항상 쇼를 하는 것이고 그 쇼가 꼭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쇼다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논쟁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저걸 하느냐를 보고 초반기에는 저렇게 하다 나중에 안 하면 그건 쇼였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쇼를 저렇게 진정성 있게 드시잖아요.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시죠.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고 계속 많은 어떤 참모들만 이제 비판이 이런 겁니다. 왜 참모들하고만 먹냐. 앞으로는 야당하고 같이 밥 먹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달라. 또 자기의 비판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외된 분들하고 더 많이 먹어달라. 그러니까 밥 먹는데 이제 표 뽑는 그래서 쭉 계속적으로 밥을 먹고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직접 본인이 카드로 결제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카드는 내가 챙긴다 이런 것도 이참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청와대의 독점 공개 특집 채널A 다큐멘터리는 일요일 밤 9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